아침 일라디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40%를 넘었다고 하죠. 2인 가구가 그 뒤를 이으면서 1인, 2인 가구를 합치면 전체 가구 수의 65%가 된다고 합니다. 대가족 중심이었던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전반적인 삶의 방식도 문화도 달라졌고요. 이 과일의 순위도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여름 과일하면 수박이었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출 순위 1위였는데 올해는 그동안 2위에 썼던 복숭아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복숭아가 생산량, 출하량이 모두 늘기도 했고 또 1인 가구의 증가가 순위를 변화시키는데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인데요. 이 큰 수박 대신에 블랙망고 수박, 까망애플 수박과 같이 크기가 작은 수박이 같은 기간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품종 개량, 또 과일 시장의 마케팅, 이 시대에 맞춘 발빠른 변신이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과와 배와 같은 햇과일 추석 앞두고 있죠. 일찍 찾아온 이번 명절 맛있는 과일 맛볼 수 있을지 출하량은 문제가 없는지 잠시 후 농작업 정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강승호 아나운서 대신해서 내일까지 진행할 아나운서 오태훈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는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또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속담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농사 관련된 우리 속담 살펴보고 또 우리 속담에 담긴 삶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잘 들어보시고 빈칸에 들어간 단어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 문제 나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다는 분들 많으신데 물론 덥긴 합니다만 내일이면 벌써 절기상 바로 이날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속담입니다. 이날이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 그러니까 이날이 지나고 나면 더위가 꺾여서 파리 모기의 성화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모기도 입이 비뚤어질 정도로 아침 저녁 찬 공기가 느껴지고 모기 파리도 서서히 자취를 감춘다는 절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추석, 2번 처서. 1번 추석, 2번 처서.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2분께 또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5분께 드리겠습니다. 또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정답 관련된 내용도 좋고 또 속담이나 경구도 좋습니다. 또 이번 주 특별한 일이 있다거나 좀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나만의 다짐 같은 것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서 좀 유난히 빠른 것 같은데 이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과일 사과와 배입니다. 이 사과 배 생산이라든가 공급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네, 옛날에는 추석 차례상에 올리는 과일 품종이 숙기가 안 맞는 도입 품종이 많아 숙기가 늦은 품종을 덜 익은 상태로 올려 과일 맛이 떨어지거나 숙기가 빠른 품종을 저장했다가 올리면서 물러지기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추석 시기에 맞춰 수확할 수 있는 사과배 품종 개발에 집중한 결과 올해는 숙기를 꽉 채운 국산 사과배 품종이 전국적으로 부족함 없이 유통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품종으로는 추석 사과의 대명사인 홍노와 예쁘고 갈변이 적은 사과 아리수가 있고 예. 배품종으로는 신화와 창조가 추석 선물용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이 품종들이 그러면은 이번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품종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차가운 기온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아주 더워요, 지금.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이번 주는 24절기 중 14번째 절기인 처서입니다.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여 처서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네. 처서가 지나면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져 풀이 더 자라지 않기 때문에 산소에 풀을 깎아 벌초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화요일에는 충남과 전라권에, 목요일 오전에는 강원 영동에, 그리고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에는 충청, 전라, 경북권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25일부터 26일까지의 예보는 저기압의 강도와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 구역과 강수량의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오니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하시어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농가에서 해야 할 농작업 또 주요 농사 정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벼농사는 어떤 관리 필요할까요? 최근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벼 재배 면적의 87% 정도를 차지하는 중망생종은 현재 가장 민감한 시기인 이삭이 나오는 시기이거나 여물어 가는 시기인데요. 네. 물 관리와 병해충 관리를 잘 해주셔야 품질 좋은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비가 자주 내려서 고온 다습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지역에 같은 경우는 입지무늬 마른병이라든지 흰잎 마른병, 이상 마른병 등이 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벼 포장을 자세히 관찰하여 병해충 발생이 보일 경우에는 빨리 약재를 살포해줘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밭작물은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합니까? 콩은 영양분이 잎에서 종자로 이동하여 알곡이 자라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종실이 크는 시기에는 물이 부족할 경우 콩알의 무게와 크기가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되는 중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포장이 마르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논에 심은 콩의 경우 비가 자주 올 경우 습해를 받기 쉬운데 콩알이 차는 8월 하순경에는 배수로 정비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고 웃자라 잎이 무성한 콩은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도록 숨지르기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노린재류가 보일 경우에는 적용약재를 오전 또는 해질 무렵에 방제해주면 좋습니다. 네. 채소 재배 농가에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8월 중순에 파종하여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에 김장용으로 수확하는 가을 배추의 경우는 재배 지역의 작형 등을 고려하여 파종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아주 심기 20 내지 30일 전에 파종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심기는 본잎이 3 내지 3회 때 육묘상 깊이만큼 심어야 생육이 양호하게 되므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에서 월동 재배하는 경우에는 가을 재배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파종하시면 됩니다. 무는 9월 상순까지 파종하면 되는데요. 싹이 올라온 무는 소금 작업을 해주되 재배 면적이 많거나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본잎이 4 내지 5매일 때 한 포기만 남기고 솎아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사과와 같은 과수원 관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집중호우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침수된 과원은 신속하게 배수로를 정비하여 물 빠짐을 좋게 해줘야 급격한 수분 변화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합한 착색이 나타나야 하는데요. 착색 관리 방법으로는 웃자랑 가지 제거, 반사필름 피복, 봉지 벗기기, 잎 따주기, 과실 돌려주기 등을 적절하게 해주시고 햇볕 투과를 방해하는 불필요한 가지와 웃자라는 가지를 유연하거나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강원도 양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했는데 축산농가에서 어떤 관리해 줘야 할까요? 지난 8월 18일 강원 양구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즉시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 발생 농장의 5,6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강원도 정체 양돈 농가에 대해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돼지농장, 독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농장에서는 소독을 생활화하고 울타리 점검 등 차단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 대통령실 개편이 있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 대통령실 개편 요구가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졌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을 소폭 개편했습니다. 일단 정책기획수석을 새로 만들었어요. 예. 여기에 산업자원부 1차관 등을 역임한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을 발탁했습니다. 이 만 5세 입학 정책을 두고 혼선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이관섭 수석은 정책 조율을 담당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기존 2실 5수석에서 2실 6수석 체제로 개편이 됐습니다. 또한 홍보수석은 교체가 됐는데요. 신임 홍보수석에는 MBC 기자 출신의 김은혜 전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선대위 공보단장과 인수위 시절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는데요.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KT 취업 청탁 의혹 그리고 재산 16억 원 축소 신고 문제로 논란이 됐습니다만 대통령실은 언론 홍보에 전문성이 있고 또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존중한 대통령의 민생과 민심에 대한 의지다라고 평가했고요. 네. 민주당은 인사 참사를 부정하고 국민의 인적 쇄신 요구를 거부한 마이웨이 선언이다라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밖에 정치권 소식도 좀 알려주시죠. 네, 먼저 민주당 당대표 선거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지난 주말 호남 경선에서도 80%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율로 박용진 후보를 이겼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전북에서 76.8%, 광주 전남에서는 78.5%를 얻어서 각각 23.1%, 21.4%에 머문 박용진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총 5명의 당선자 중 이 친이재명 성향의 후보 4명이 당선권에 들어가서요. 이재명 대세론이 확인이 된 모습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번 주말 이 서울에서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을 향해 비판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당원으로서 품위 유지 위반 행위를 엄정 심의하겠다라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경고가 나오자마자 이준석 대표는 지휘고안을 막론하고 처벌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처벌하겠냐라면서 윤핵관 은퇴에 힘을 모아달라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대표를 수행했다는 한 인사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준석 대표가 밥도 잘 안 사주고 또 이미 내 편이다 싶으면 인사도 안 했다라며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한 달 정도 일했던 사람이다라면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경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네요. 네, 대통령 경호처가 어제 이 평산마을 인근 경호구역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평산마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자리를 잡은 이후 일부 유튜버들의 과격한 시위가 이어져 왔는데요. 네. 경호처는 현재 사저 울타리까지 경호구역을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까지로 넓히고 또 구역 내의 검문 검색 또 출입 통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호처는 모의건 총과 커터칼 등 안전 위해 요소가 등장해서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며 이 평산마을 주민들의 고통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간의 만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경호 강화를 제안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각각 국민통합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거나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다만 경호구역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이 집시법상 집회 자체를 막을 수는 있는 것은 아니어서요. 이 평산마을 과격 시위가 중단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 자위대 해상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참가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SBS는 어제 일본이 오는 11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초청을 했고 정부가 참가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지난해 10월 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에 참가했던 여러 국가 해군을 초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관함식은 일본이 자국 바다에 각국 함정을 모아놓고 일본 총리가 사열을 하는 것인데다 또 일본 제국주의 당시 깃발이 나부껴서 우리가 참가하면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관함식은 관함식에 이어서 또 일본 해상자위대가 주도하는 인도주의적 수색 구조 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우리 해군은 이 훈련에도 초청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만큼 우리 정부는 우리 함정을 일본에 보내서 이 관함식과 수색구조 훈련에 모두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참가를 하게 되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7년 만에 일본 관함식 참가를 추진하는 것인데요. 최종 결정까지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경북에 큰 비가 내려서 피해가 이어졌다고요? 네, 비구름이 지역을 옮겨가며 기습적으로 폭우를 퍼붓고 있는데요. 그제는 경북 북부에 많게는 시간당 67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 경북 안동은 단 4-5시간 만에 무려 79mm나 되는 거센 비가 내려서 좀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이 농경지 침수 피해가 적지 않았고요. 또 토사 유출도 영주와 양양에서 각 한 건, 영주와 영양에서 각 한 건, 그리고 안동에서 2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제 새벽에 6시간 동안 65mm의 집중호우가 내린 강원도 원주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천변 산비탈이 무너지면서 카페 시설 일부가 수미터 비탈 아래로 내려앉았고 계곡 주변 마을 도로도 파손돼서 임시 안전구조물이 설치가 됐습니다. 흙탕물에 또 인근 집 주택가가 침수가 돼서요. 네. 이 주택 수십 채와 차량이 물에 잠기기도 했었고요. 그랬는데요. 이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이 수도권을 시작으로 강원과 충북, 경북 북부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예보하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 좀 긴장을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 944명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보다는 18,000여 명, 그리고 일주일 전보다는 8,000여 명 정도 줄었는데요. 네. 지난달 초 이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작된 이후 주말이나 휴일 변수 없이 전주보다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본격 하락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 검사받지 않는 이 숨은 확진자 그리고 또 2학기 개학 또 다음 달 초 추석 연휴가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또 하락세에 접어들더라도 속도가 매우 더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증가세는 여전하다라는 건데요. 네. 이번 중인 위중증 환자는 531명으로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고요. 또 사망자도 지난 주말 이틀 합쳐서 144명이나 나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방안을 오늘부터 시행하는데요. 지역사회 돌봄 요양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들에 대한 사전 예방과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또 전담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사와 또 생활지원사가 이들의 건강을 확인하고 의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 식물 서식지 면적이 늘고 있어 걱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물이에요? 네, 최근 일부 지역의 이 생태계 교란 외래 식물인 가시박이라는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 식물인 이 가시박은 이 다른 식물의 줄기를 타고 자라면서 이 광합성을 방해하는데요. 네. 이 가시박으로 뒤덮인 식물은 말라 죽게 돼서 이 토종 식물의 저승사자라고 불린다라고 합니다.
번식력이 강한 외래종은 이 물길을 따라 이 번지면서 군락을 이뤄서 이 수도권 상류원인 북한강으로 흘러드는 화천천 주변 그리고 이 춘천 의하모 주변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마을까지 뻗어가서 이 전신줄을 타고 올라가 전선까지 뒤덮은 가시박도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가시박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은 자생식물들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거를 해야 하는데 워낙 성장 속도가 빨라서 제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거 작업이 14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이 외래식물 서식지는 이 처음 실태 조사가 이뤄진 2009년 256만 제곱미터에서 지난해 1,507만 제곱미터로 6배가량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다 할 대응이 안 되고 있어서요. 그 유해 외래 식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연구 그리고 제거 대책이 시급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은행 금리 이걸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고요? 네. 이 기준금리는 계속 오르는데 이상하게 예금이자는 안 오르는 것 같고 또 대출이자만 무섭게 오르는 것 같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네. 실제로 국내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그 이자로만 무려 26조 2천억 원을 벌었다라고 하는데 지난해보다 4조 원이나 더 많은 액수라고 합니다. 이 대출 상품과 예금 상품 사이의 금리 차이가 커져서 마진이 많이 남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기준 예대 마진은 2.4%포인트로 지난해 12월부터 꾸준히 올라서 7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 은행들의 금리 차이가 모두 공개가 돼서요. 이 비교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은행들은 매달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야 하는데요. 네. 이 석 달마다 개별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눈에 비교가 가능해진 겁니다. 이 공시 기준도 은행별 자체 신용 등급이 아니라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예금 금리는 올라가고 대출 금리는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시 일정이 나오자 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예적금 금리를 인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은행들이 예금이자를 올리면서 대출 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해안 해수욕장들 다 거의 대부분 폐장했다고요? 네,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어제 대부분 폐장을 했습니다. 이 남원 해수욕장은 오는 28일 폐장하는 이 속초의 3개의 해수욕장, 그리고 31일에 폐장하는 이 양양의 송전 해수욕장 뿐인데요. 이 동해안 해수욕장은 지난달 8일 이 강릉 경포를 시작으로 83개 해수욕장이 차례로 개장해서 운영을 해온 바 있습니다. 올해 해수욕장 피서객은 전년 같은 기간에 497만 4,951명보다 37.4%나 증가한 683만 7,230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피서객이 늘기는 했습니다만 하지만 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 1,898만여 명에 비해서는 많이 적은 수준입니다. 올해 피서객은 이 고성군이 191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강릉시가 156만여 명, 동해시가 91만여 명, 속초시도 91만여 명, 이 순이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보겠습니다. 독일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 선수가 리그 첫 골 뽑았네요. 네, 이 독일 분데스리가 이 마인츠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 선수가 시즌 첫 골을 이 짜릿한 결승 극장골로 장식을 했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아우구스부르크와 1대1로 맞선 후반 23분 교체 투입이 됐는데요. 경기 종료 직전 이 짧은 크로스를 보며 껑충 뛰어 올라 정확한 헤더로 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단 한 번의 슈팅으로 기대에 부응을 했는데요. 이 버저비터 같은 극장골에 감독도 팬들도 뜨겁게 환호를 했고요. 또 한국인 빅리거 가운데 올 시즌 첫 골을 터뜨린 이재성 선수는 원정으로 온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마요르카 팀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도 이 레알 베티스와의 경기에 선발 출장해서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절묘하게 휘어들어가는 크로스를 이 무리키 선수가 골을 넣음으로써 이강인 선수가 도움을 올렸는데요.
후반 41분에는 강력한 왼발 프리킥을 썼습니다만 골대를 강타해서 아쉽게 골을 기록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이강인 선수는 경기의 진팀 선수로는 이례적으로 양팀 최고 평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 살펴보는 시간이죠. 마케팅 브리핑. 오늘 연세대 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플랫폼 노베이션 하라 이거 해주시면서 그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출판하신 책에서 좀 안내를 해주셨었는데 네. 이번에는 디지털 플랫폼 활용해서 우리 농촌의 생산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플랫폼을 농촌에서 우리가 어떤 용도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요.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근 우리 사회의 4차 산업혁명이 화두입니다. 벌써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된 것이 한 7년 된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이 경제 사회 전반에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플랫폼 활용 기반이 되는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보면 얼마만큼 확산되고 있는지 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통계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예. 인터넷 이용률을 살펴보니까 2020년 7월 기준으로 91.9% 그러니까 거의 전 다 국민이 네.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0년과 대비해서는 한 14.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스마트폰 보유율 역시 2020년에는 93.1%니까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좀 농업 농촌 분야에는 아무래도 그 농업 종사자가 고령화되고 있고 또 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특성 때문에 여타 분야보다는 디지털 플랫폼 활용률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농촌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다른 여타 분야보다 디지털 플랫폼 사용이 또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것 역시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네네.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농촌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이제 연구를 수행해서 지난해 이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네. 그것을 좀 살펴보니까 지난해 이제 연구진이 지난해 농촌산업 경영체 한 1,200개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보니까 대다수 79.1%의 경영체는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나 좀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인터넷 홈페이지 사용하는 그 비중이 한 80.1%가 됐고요. 네. 그다음엔 블로그, 네이버 밴드, 페이스북 순으로 이제 농가에서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그들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라고 나타났는데 그래서 또 이제 실제 이것이 사용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매출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이러한 활용이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됐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도 한 78.7%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러한 그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결국에는 그들이 생산한 제품 서비스 홍보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매출로 이어지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응답한 경영체도 한 87.8% 정도가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정한 그 농가에서는 아직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지 않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직접 판매를 하지 않는다. B2B 사업에 지금 종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아서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사용을 하고 싶지만 과거에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활용할 능력만
학습이 된다면 활용을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한 30%가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관행처럼 이제 중간 매매상들이나 도매상들 통해서 이제 거래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거 안 했었는데 예. 그래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좀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모르시는 분들도 그럴 꽤 수도 계시는 것 있고요.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 디지털 플랫폼 활용하면 예. 정말 실질적으로 농가 매출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뭐 정확하게 이러한 홍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가 매출로 이어진 것을 어떤 수치적인 그러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다만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그런 그 농가에 얼마만큼 그 지금 말씀하신 매출을 증대하고 수익을 증대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느냐라고 그들의 인식을 물어봤을 때는 앞서 네.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78.1%가 효과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향 요인 분석을 좀 해보니까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디지털 플랫폼 활용 관련해서 교육을 이수할수록 그러니까 이수한 교육의 수준이 높을수록 또 경영주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네. 홍보 활동이 매출 증가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나 그거 모르겠다 하시는 것보다는 좀 뭘 알아야 되니까 좀 한 예. 번씩 좀 배워보고 교육 같은 거 참여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뭐 어머님이랑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네. 사실 저희 어머니 이제 80대 초반이십니다만은 글쎄요 뭐 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조차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많은 어떤 기술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좀 더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UI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발전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른 산업들도 좀 이 디지털의 효과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것처럼 이 농축산업에서도 디지털 전환 진행되면서 농가에도 좀 변화가 좀 많이 생겼죠. 예, 많은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이런 변화를 좀 언급해 드리기 이전에 사실은 어떤 그 고연령층이 주가 되는 농가의 어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교육이 활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사실은 그런 플랫폼의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까 뭐 그런 인터넷 홈페이지도 활용하시고 블로그, 밴드, 페이스북 같은 것들을 활용하셨는데 일단에는 좀 참여자 수가 어느 정도 돼야 본인이 홍보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런 홍보 활동을 시작하실 때 너무 많은 욕심을 내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걸 킬러 콘텐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두 가지 정도 본인이 진짜 자신이 있는 어떤 그런 작황물에 대해서 네. 재배물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실제로 홍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려면 그 플랫폼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될 수 있겠죠. 소비자와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플랫폼은 시골 어떤 오일장을 온라인에 옮겨놓은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 지역에서 이렇게 서는 오일장을 보면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들이 재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가져와서 판매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소통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그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떤 그들이 원하는 먹거리를 구매하고자 하는 연령대를 보면 대부분 20대, 30대, 40대 초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온라인의 공간에서 어떤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많지 않은 그러한 소비자층과 소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활용법을 익히는 것도 좋고 예. 또 내가 재배한 어떤 작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작물을 선택하고 그 작물의 재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기록해서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소개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취하는 소비자층과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알기 위한 노력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어떤 생각을 또 해보냐면 오늘 제가 이게 농가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자칫 또 제 관점에서 제 언어로 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와닿지 않을 수도 이게 결국은 소통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농가의 농민분들도 그런 어떤 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농업에 디지털 플랫폼 도입한다 이렇게 하는 건 대부분 좀 젊은 사람들이 하는 대규모 농업이라든가 예. 시설 농업들 하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쪽에서 주로 하는 거지. 난 밭작물 지금 노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대입이 되는 거예요? 디지털 농업이?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뭐 하우스라고 하는 네. 그런 시설 농업에서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기반의 기술을 활용한 그런 농업 기술들이 선보였는데요. 최근에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국내 농업 대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노지 분야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이제 시설 농업 중심으로 소개돼 왔던 많은 기술들이 최근에는 이제 노지 분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최근 경우를 보면은 벼 경우를 보면은 드론이나 자율주행 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농사를 좀 편리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네. 특히 지난해에 많은 성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드론으로 균일하게 벽실을 살펴하는 파종기도 이제 선보였고요. 그다음에 자율비행이나 그다음에 비산 저감용 인공지능 노즐을 활용해서 비산율을 한 30% 이상 저감하는 그런 기술도 소개가 됐고 그다음에 직진 자율주행 승용 이항기가 또 소개가 돼서 2인 작업 체계가 이제 1인 작업 체계로 바뀌면서 노동력과 인건비를 또 농가에서 많이 줄여주는 그런 또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전에는 정밀 농업이라고 해서 농가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정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센서나 GPS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실제로 이제 의사 결정은 농민들이 했는데 최근에는 그 영역이 좀 더 확장이 돼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는 분석이 돼서 이전에는 농민들이 고민해야 될 것을 인공지능이 대신 고민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농사를 지어나가는 그런 이제 좀 더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는 영역이 좀 더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디지털 플랫폼 활용이 농가에서는 좀 여러 장애물도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와닿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네. 또 이런 기술이 활용이 되려면은 많은 또 장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럴까요? 물론 이제 그런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은 농가의 생산성이 높아지겠지만 초기에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농민분들이 굉장히 꺼려지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미국, 일본과 같은 농업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를 지원하는 많은 농업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업 분야에 기업이 진출하기 힘든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좀 규제가 조금 해소가 되고 그러면은 이러한 기술들을 농가에서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환경을 구축할 것 같습니다. 네. 플랫폼 관련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 농업의 어떤 부분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은 마케팅하고 디지털 농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소비자들도 경험을 굉장히 중시 여기니까 당시 농가에서 먹거리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를 취함과 동시에 어떤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관광 산업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또 농가의 하나의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관광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세대 산업공학과의 박희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퀴즈 정답 이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처서입니다. 그러니까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내일이 처서입니다. 처서 지나고 나면 더위 꺾여서 파리, 모기, 성화도 서서히 사라진다고 하죠.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9271번님 정답 14번째 절기 2번 처서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2337번님도 2번 아내가 뇌종양 제거 수술하고 요양 중인데 힘내서 빠른 회복되길 바라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김지윤 사랑한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3253님 아이고 오태훈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정답 2번 쳐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7548님 경남 김해입니다. 마을버스 기사인데요. 지난 목요일에 취업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승객들과 같이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해 주셨고요. 또 5540님
처서 어릴 때 더위에 짜증내는 자녀들을 향해서 엄마는 이제 처서가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추위 걱정할 날 올 거다 하시면서 우리를 달래셨습니다. 그리고 5783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7371번님 정답은 처서입니다. 50대인데요. 늦게 공부 시작해 박사학위 논문 쓰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해 주셨고요. 또 2724님, 5129님, 또 0330님 2번 정답 처서 보내주셨습니다. 농촌진흥청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작곡 세트는 9271-2337님, 모바일 커피 쿠폰은 3253-7540-5783-1371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거 소개해드렸더니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작게나마 장사를 해보려 해도 미천이 필요합니다. 미천은 어떤 일을 하는데 바탕이 되는 돈이나 물건, 기술, 재주 따위를 이르는 말이죠. 그래서 장사 미천이 없다라든지 논밭을 팔아 아들의 교육 미천으로 썼다처럼 표현합니다. 관용구인 미천이 드러나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 평소에 숨겨져 있던 제 바탕이나 성격이 표면에